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천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이 시작됐다는 분위기입니다.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주 연속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서울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규모를 절반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의 5년 단위 중기자산 배분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쌤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 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오늘 5천만 원대까지 곤두박질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홍보로 주목을 받으며 급등했던 도지코인은 사흘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당분간 암호화폐에 대한 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한 달 보름여 만에 5천만 원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06% 하락한 5,692만 9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한때 500원을 넘었던 도지코인은 200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지코인은 21.26% 하락한 237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역대급 유동성에 힘입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정부가 잇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특근법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추가적인 조정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 브로커리지사인 보이저 디지털의 CEO 스티븐 얼리히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곤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 큰 변동성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이 조정기에 들어선 데다 증시가 상승장에 진입하자 돈이 증시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투자 예탁금은 67조 원으로 지난달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준 고려대 교수는 증시 관련 통계를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암호화폐 자금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주 연속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1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넘겼습니다. 이 지수는 2주 전 4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 추세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 공급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국토교통부에
테른 골프장에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1만 가구에서 5천 가구로 줄이는 대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테른 골프장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사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중 한 곳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란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테른 골프장에 대한 개발 구상안은 노원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국민연금이 5년 단위 중기자산 배분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합니다.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5년 단위 중기자산 배분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합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 말 국내 주식 비중은 14에서 15% 사이가 됩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15%로 감축을 결정했는데 올해 말 목표 비중이 16.8%인 만큼 앞으로 4년간 1.8%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증시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나 기업 이익에 따라 움직일 거라서요. 얼마나 비중 잡는지도 봐야 되는데 과거의 그 수급상의 이벤트는 일주일 안으로 단기 이슈에 끝나던가 아니면 크게 영향이 제한적이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중기자산 배분 중간보고 안건 등을 심의하고 다음 달 최종 확정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위험자산과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올리려는 기조는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내 주식이 다른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익률이 점차 낮아져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초로 7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증권사가 실제 집계해야 하는 금액보다 10조 원을 더 신고한 겁니다. 이는 하나금융투자가 투자자 예탁금에 쿠폰 청약 증거금을 포함하면서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에 청약 증거금을 포함하면 안 되는데 과대 계상됐다며 단순한 오류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라며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은 시행이 되긴 했는데 은행의 검증 책임을 지우고 세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서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근법보다는 증권이나 은행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업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거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점에 대해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은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한 여파가 상당합니다. 사퇴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워낙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어저께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를 들었고요. 예, 제가 그동안 정부의 기대를 저버린 지 사실 굉장히 오래전이라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정부는 원래부터 암호화폐 전면금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불똥이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는 한 번도 국민의 행복을 꿈꾸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게 2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이신 국무조정실장 현재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십니다. 그분이 사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답변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 부처 TFT나 국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어떤 발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은성수의 그 발표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된 거라고도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검법이 시행되기는 했는데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검증 책임을 지게 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는 있는데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조금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특검법이 시행이 이제 3월 25일 날 시행이 되고 유예 기간을 9월 25일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이미 특검법이 이제 정부가 특검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요. 그때 문제점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그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 제언도 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상계좌 문제를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이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특검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은행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은행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책임 전가예요. 현재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당히 그 시장이 확대된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건인 가상계좌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줘서 은행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가상계좌를 열어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암호화폐 거래소 그 특검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부의 목적이 아마도 특검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그 정부 정책 기조를 아마 그걸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특검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 아니냐 다소 쓴소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은행이나 거래소 이런 업계에서는 특검법보다는 업권법이라고 하죠. 가상화폐 기본법 마련이 조금 더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혼란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일 텐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업권법이 시급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량보다 합친 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거래소 시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포지션이 없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전면 금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서 암호화폐 필요성이나 암호화폐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업권법이 되든 암호화폐법이 되든 아니면 최소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시장이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화에 된다는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정부는 거꾸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권법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그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화를 시작해야 된다. 저희는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암호화폐 제도권화, 제도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센터장님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업권별로 규제를 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나 국제적 규제의 차이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업권법 마련에 앞서서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우리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게 특별히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거고 업권법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제도화시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어떤 특혜를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특검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이 실명 확인,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나 테러 자금 방지 지원 같은 조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특검법의 문제가 아니라
G7에서 얘기하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P2P다 보니까 국경이 없다 보니 그 국제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국제 간의 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규제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방치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코로나 백신 공급 대란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계 인사들의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제단체들이 공동의 목소리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나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정재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다음 주 중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간 박용만 전 상위회장과 송경식 경총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론한 데 이어 경제단체 차원에서 공식 건의에 나선 겁니다. 이번 건의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 등도 이 부회장 사면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면론이 거세지는 이유는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와 백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받아오려면 미국이 당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 투자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요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결심이 설 경우 내년 대선 전국 등을 고려할 때 오는 8.15 광복절 특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평균 전셋값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전셋값을 기록했던 과천시는 4년 10개월 만에 경기도 전셋값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설석윤 기자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가 경기도 내에서 평균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장 높은 전셋값을 자랑하던 과천시는 4년 10개월 만에 전셋값 1위 자리를 내준 셈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분당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647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38.1% 올랐습니다. 실제 정자동 상록마을 보성아파트 전용 84.97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4월 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지난달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판교동 판교원마을 3단지 프로지오 전용 116.16제곱미터는 지난해 2월 전셋값이 7억 9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거래된 전셋값은 11억 원을 찍었습니다. 1년 새 무려 3억 원이나 뛴 겁니다. 반면 지난달 과천시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636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9% 하락했습니다. 과천시 벼량동 과천타워 전용 84.6제곱미터는 지난 2월 전셋값이 5억 4,600만 원으로 1년 동안 전셋값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문동 레미안슈르의 경우 전용 116.99제곱미터는 지난해 3월 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3월 5,750만 원 하락한 8억 9,259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업계에선 성남 분당구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고소득 업계인 IT 기업들이 밀집돼 있어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 혹은 분당 같은 경우 이제 강남 접근성이 애초에 좋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김포와 서울 강남권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D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잠정 계획되자 이른바 김부선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김포에서 부천, 서울 강남에서 하남을 잇는 GTX D노선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전날 공개된 철도망 계획에는 서울 강남과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강남권 직통 연결을 기대했던 김포 시민들을 비롯해 인천 검단과 청라 지역 등에서 집값 하락 우려 등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철도망 구축이 장기 계획인 만큼 내년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총기 판매량이 약 550만 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판매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미국의 연간 총기 판매량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총이 팔렸던 것은 지난해로 2위인 2016년보다 500만 정이나 더 많았습니다. 기록적인 총기 판매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인종 간 긴장,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총격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할 일이 없는 젊은 층의 수가 많아진 것이 총기 난사 사건 급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 불교의 한 종파가 사원에서 33만 개의 촛불로 지구의 날을 기념한 가운데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33만 개의 촛불을 동시에 태우는 것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이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사에서 33만 개의 촛불을 동시에 태우는 것은 오히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초는 대부분 석유 부산물인 파라핀으로 만드는데 이를 태우면 독성 화학물질 방출은 물론 공기 중에 몇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입자가 그을음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뜻밖의 비판 여론에 해당 사원 신자들은 직접 초를 만들었고 위험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촛불을 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지금 속도로 물을 사용한다면 다음 달에는 저수지가 말라붙어서 물고기들이 전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뭄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정원이나 잔디밭에 물을 더 주게 되는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서쪽에 있는 비아 빅토리아 저수지는 정상적인 담수량의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어서 특별히 많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달 반도 버티기 힘든 실정입니다. 인구 900만의 멕시코시티는 비아 빅토리아와 다른 두 곳의 저수지에 용수의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으로 보낸 우주 헬기 인저니어티가 거의 52초 동안 약 5m 높이로 날아오르며 2차 비행에 성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성 지표면에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한 인저니어티는 짧은 정지 비행 이후 5도 각도로 몸을 기울여 2.1m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몇 차례 회전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무사히 제자리에 착륙했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12일 동안 3차례 더 비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5차 비행에서는 추락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 700m 높이로 띄워 올릴 계획입니다. 나사는 이번 임무의 목표는 미래의 화성 비행체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